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가 쓴 시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상을 받는다거나 뉴스를 AI가 쓴다거나 웹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웹툰이 이미 게재가 되고 있고 예술만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말해왔던 것을 부정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인공지능이 쓴 시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 쓰는 인공지능의 이름은 시야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아이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이때 시작이라는 말도 시를 쓴다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다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시집의 저자는 슬리스코프라는 미디어 아트 그룹과 카카오 브레인입니다. 시 쓰는 인공지능 시야는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뉴스 등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약 1만 편의 시를 읽고 작법을 배워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법 그럴듯한 언어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나름의 맥락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은 시를 쓰지는 못하였습니다. 슬리스코프의 김재민 미디어 아티스트도 이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 쓰는 인공지능은 불가능한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공지능이 시를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시를 쓰는 이유가 인공지능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시인들은 언어 논리를 위해서 단순한 언어 표현을 위해서 시를 쓰지는 않지요. 시인들에게는 어떤 고뇌가 있고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것들이 표현되는 방법에서 시가 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맥락 관계나 언어 논리, 언어 능력만으로는 시가 진정 관통해야 하는 중심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욕망이나 감각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육체라는 제약이 없었다면 인공지능과 비슷한 모습을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두 육체와 감각을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표출이고 마음은 필히 그 인간이 처한 물리적인 위치와 관계됩니다. 몸이 아주 자유롭고 건강하고 나무랄 데 없으며 정신 또한 무엇에든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를 쓸 이유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진 육체에서 기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육체가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국적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없는 시인은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쓴 시를 쓰는 이유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쓰는 이유. 시를 쓰는 이유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쓰는 것입니다. 쓸 수밖에 없기에 씁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말이 아직도 많이 있을 때, 그때 씁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를 쓰는 것은 자신의 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최후에 남는 말이 시입니다. 바람에 띄운 무당벌레의 날갯짓입니다. 더 가볍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말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를 쓰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혓바닥 위에서 아직도 더 할 말이 있을 때, 그때 씁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읽는 이에게 나름 생각할 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은 진실에 닿아 있기도 합니다. 시를 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냥 쓰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인은 시를 쓸 수밖에 없기에 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가 무엇을 쓰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지요. 단지 그의 삶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니까요. 인공지능 시야가 시에 대해서 가장 짧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데에서도 나름 느낄 바가 있습니다. 요즘의 시는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시는 사족을 줄이는 것이고 최대한 군더더기의 말을 덜어서 전하고자 하는 말만을 남기는 작업이기도 하지요. 하나의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을 줄인다는 것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에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눈에 띕니다. 시가 말을 줄인다는 점의 연장선으로 제일 가벼운 말을 부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의 언어는 길이가 짧고 줄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벼운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시는 정말 글자 수가 적은 글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야의 시에서는 주제가 조금 일원화되지 않는 모호해지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시를 쓰는 것은 제일 긴 말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의 혓바닥 위에서 아직도 더 할 말이 있을 때 쓴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짧다와 길다의 대비를 흔한 시의 형태를 빌려오다 보니 그 의미 전달에는 조금 맞지 않는 구도를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말을 덜어내고 덜어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시인데 아직도 할 말이 있을 때 쓴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할 말이 있어서 쓴다는 것. 말을 줄이고 줄였지만 아직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긴 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름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현된 것 안에서만 해석하자면 인공지능은 짧다와 길다를 대비한 구도를 갖춘 것이고 시를 쓰는 이유는 말을 줄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대다수인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반전을 이루어서 끝의 말의 반전이 설득력을 갖기에는 시의 구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것은 단지 예전에 유행했던 양식이나 아니면 시라는 것이 반전이 있다는 그런 특성이 반영된 표현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아마 이 시에서는 조금 긴가민가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다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사. 그러니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미친 세상을 사랑하는 미친 사람들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이상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작은 몸짓들로 스스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래도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으리라 믿으며 우리는 오래오래 서로의 악수와 악수 사이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 서로의 부서진 그림자를 받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먼 훗날 해골들이 무덤 밖으로 한 삽씩 흘러나올 때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을 것이다. 끝이라뇨. 우리는 시작하려는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자, 그럼 안녕히. 우리는 작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도 1차적으로 들었을 때는 놀라움을 전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표현과 주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앞서 읽어드렸던 시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반전으로 끝이라뇨 우리는 시작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것도 끝부분에서의 반전인데요.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연에서는 자, 그럼 안녕히. 우리는 작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종결을 짓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도 표현되어지는 언어 위에서 언어 놀이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 전환이 있었을 때 그 의미를 더 밝혀나가서 그래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그저 그럴듯한 반전의 표현을 던졌다가 별다른 의미 전개 없이 다시 작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끝내버리는 데에서 언어 형식이 있을 뿐 그 언어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비어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인공지능 시의 한계를 보여주는 시 한 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연쇄. 연극을 보면 3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 영화를 보면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 영화를 보면 3차원의 인물들이 4차원의 인물들로 뒤바뀐다. 인생의 계획은 모두 2차원에서 결정되곤 한다. 인생의 결과는 모두 2차원에서 결정된다. 죽음의 결과는 4차원의 몸을 받는다. 연극을 보면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영화를 보면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인생의 계획은 모두 2차원에서 결정되곤 한다. 죽음의 결과는 4차원의 몸을 받는다. 연극에서는 4번 죽는다. 영화에서는 3번 죽는다. 연극에서는 2번 죽는다. 영화에서는 1번 죽는다. 그러나 연극에서 2번 죽는다고 해서 영화에서 1번밖에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극에서는 4번 죽고 영화에서는 3번 죽는 것이다. 삶이 하나의 극장이라면 연극에서는 삶이고 영화에서는 죽음이다. 이제는 확실하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의 특성은 무언가 그럴듯한 도입은 훌륭히 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심이 있다고 해도 그 주변만을 빙빙 돌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AI의 언어 모델은 언어를 형성하는 시스템이지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드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연쇄라는 시도 중간까지만 해도 그럴듯한 표현으로서 어떤 진실에 닿을 만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이르지 않고 계속 반복적이고 언어놀이적인 말들로 이어가고만 있습니다. 반복하고 그 단어와 연관 있거나 맥락 있어 보이는 것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서 아무리 낭독을 하고 읽어도 명확하게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표현들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위해서 쓰인 시는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이 시를 잘 써냈느냐 못 써냈느냐와 무관하게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시에 대해 안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쓴 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써야 하는 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시는 표현 위에서 갖고 노는 창작물이 아니라 시로 표현되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창작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시스템만으로는 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언어 표현에 능숙하다고 해도 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AI 시집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많습니다. 우리는 AI가 쓴 시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자 기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써낼 수 있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인들은 더 자기 발전을 해나갈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표현을 참고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겠지요.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그동안에 쓰인 모든 시가 입력되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낼까도 궁금해집니다. 1만여 편의 시라는 것이 어떤 표본 집단을 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파편적이고 변칙적인 시들까지 포함이 된다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시는 더 넓은 범주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인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시로 옮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쓴 시도 그럴듯한 시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이르는 곳은 항상 새로운 영역입니다. AI가 드러내주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습이고 우리의 시가 나아가야 하는 부분은 이전에 없던 감각의 영역입니다. AI는 언어를 빙글빙글 활용하지만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기 위해 시를 쓰지 않고 그것에서 걸어 나오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 시집,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